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초반에 자식 둘을 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온 저는 애들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키웠어요. 결혼하기 전 남편과 저는 이미 결혼 정년기를 채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가난하다 해도 언제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고 방에만 둘 수 없다며 남편과의 손자리를 주선하셨죠. 어릴 적에는 가난한 집이 너무 싫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부자를 만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선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성격이나 외모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지 남편은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살면서 욕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쌀도 부족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받을 때까지는 감자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반찬을 할 재료가 없을 때는 산에 가서 민들레나 냉이 같은 것들을 캐와서 음식을 해야 할 때도 있었죠. 어차피 저도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저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결혼한 이후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는 형편에 삼시세끼를 다 드셔야 했고 매일같이 대청소 수준으로 청소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시고 돈을 받으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편찮으시다는 핑계로 저에게 대신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강요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아이는 최대한 늦게 가지자는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이 찾아왔고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도 낳게 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돈도 없는 주제에 아이를 뭐하러 낳아 놓았냐며 난리였어요. 심지어 반대하는 출산을 했으니 제대로 몸조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농사일을 하러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은 자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난한 탓에 배부르게 밥을 먹어보지 못해 항상 빼빼 마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시어머니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 밥값을 해야 한다며 저를 따라 농사일을 가게 만들더군요. 아이들도 매일같이 할머니 눈치를 보느라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저를 쫓아와서 일손을 거두고자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주변에 가서 놀고 있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고 자라서인지 나중에 할머니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면서 저를 따라 일을 하더군요. 한참 뛰어놀아야 할 아이인데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려요. 그렇게 저희 아이들은 18살이 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농사일을 도와가며 힘들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나 없으나 가난한 건 똑같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은 농사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웃음기가 없었는데 농사일에 손을 떼고 시간이 지나면서 웃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칙칙하기만 했던 집 분위기도 생기가 돌았죠.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서 독립을 시켰어요. 남편도 독립하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농사일만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많지는 않지만 몇만 원을 손에 쥐어주더군요.
부모 마음 다 똑같은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살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몇백만 원씩 쥐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손에 쥐어진 몇만 원에도 감지덕지하면서 고맙다고 종종 연락드리겠다면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각자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저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힘들 때 연락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끼리 한 약속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독립을 하기 전에 이제부터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다른 집들은 이런 약속을 하자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그런지 부모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먼저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스스로 잘 살아가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약속을 하고 난 이후로 자식들에게 절대 기대지 않았고 아이들 또한 부모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죠. 지인들은 이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했다며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냐고 묻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만 했을 뿐이었어요. 가족들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은 집에서 독립해 나가서 살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꼬박꼬박 연락도 해주었고요. 당연히 저희도 경제적으로만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음식이 맛있게 되었을 땐 반찬도 해서 보내고 1년에 두세 번씩은 살고 있는 집에도 가서 살펴보는 등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거나 부모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지긋지긋한 가난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슬프고 힘든 일은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더군요. 큰아이가 28살이 되던 해 남편이 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면서 큰 수술을 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 비상금을 다 꺼내고 대출까지 받아서 수술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다친 탓인지 결국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내고 1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 아들이 29살이 되던 해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왔고 들어보니 아들이 먹고 살겠다고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소식을 종종 봤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 목숨만 붙어있게 해달라고 빌었죠.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누워있는 아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사고가 꽤 심각했는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아들은 스스로 깨어나서 장애를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본인을 왜 살렸냐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집에서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보내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종종 용돈이라도 챙겨줄 걸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괜히 제가 젊은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죄책감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을 때 서로 짐이 되지 말자는 약속을 했었지만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로서 몸도 마음도 아픈 아이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들의 진료를 해주신 의사 선생님과 따로 면담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재활도 하고 치료도 꾸준히 한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시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정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루에 일을 2개씩 하며 돈을 벌어서 아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죠. 아들도 저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과 치료에 매진했어요.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빨리 걷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면서 혼자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끝내 아들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한 것에 비해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니 아들도 많이 실망한 듯 보이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들은 한동안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걱정은 되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이 끝난 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방에 쪽지 하나만 놓여져 있고 아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아들이 남겨놓은 쪽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데 더 이상 폐를 끼치기 싫어서 나가서 알아서 잘 살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전화기를 꺼놓았더라고요.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져서 연락조차 안 되니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가 불안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하나 고민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이미 마음을 먹고 나간 아들인데 억지로 집에 잡혀 들어오게 되면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의 전화를 기다려보기로 했죠. 딸도 오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는지 본인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의 전화가 왔어요. 많이 좋아진 듯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기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아들 성격상 한번 알려주기 싫다고 한 것은 끝까지 알려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저 어디서든 잘 지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다른 쪽으로 도움을 주더군요. 명절이나 남편, 시어머니의 제사가 다가와도 절대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번으로 끝냈던 아들이 3년 만에 집에 왔더라고요. 심지어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친구라면서 멀쩡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랑 2년 정도 교제를 했고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결혼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린 저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여자친구가 언감생심 내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아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상태로 절대 만날 수 없는 보석 같은 여자였죠. 궁금함에 직업을 물어보았더니 국선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지훈아,
이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너 기초수급자로 생활도 어려웠다면서. 그게 언제까지 기초수급자로 나라에서 돈 받아 살 수는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공장에서 제품 포장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5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회사 대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월급날이 되어도 돈을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왜 5개월이나 버티고 있었어? 회사 대표가 계약서도 안 쓰고 일을 시켰거든요. 당시에 저는 돈이 급하니까 계약서 정도야 안 써도 괜찮겠지 싶어서 일을 시작했던 건데 알고 보니 돈을 안 주고 부려먹으려고 계약서를 안 썼던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몸이 이러다 보니 일자리가 없는 것을 알고 더 무시해도 되겠다 싶었던 것 같고요. 아휴, 지훈아, 그럼 그냥 공장을 나와버리지 그랬어. 왜 몸도 불편한데 5개월이나 버텼어? 엄마 속상하게. 저랑 같은 상황에 있던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계약서도 없는데 여기서 나가면 돈 받을 수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가지도 않고 대표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여기서 일하며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증거물을 모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5개월 동안 증거물 모으려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왜 혼자 버티고 있었어? 그래서 5개월 동안 밀린 돈은 받았고? 네, 여자친구 도움받아서 해결했어요. 임금체불 문제를 도와주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녹음본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 구할 돈은 없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더니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국선 변호사한테 가보자고 얘기해줘서 같이 갔다 왔어요. 그렇게 옆에 있는 세미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세미한테 빚을 많이 졌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어머님. 빚이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지훈 씨한테 받은 게 많아요.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훈 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한눈에 반했고 저희 알콩달콩 재미있게 1년간 연애할 수 있었어요. 몸은 불편한 사람이어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항상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요. 아이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치훈이가 돈도 못 벌고 많이 도움이 못 될 텐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한테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히 몸이 불편한 아들을 애꿎은 예비 며느리한테 떠밀어 넣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우리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나인데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세미가 아니면 저희 아들과 함께 평생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미를 놓치게 되면 이런 행운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다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비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때 되면 알게 될 텐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솔직한 사정을 복잡한 심정으로 꺼내게 되었죠. 세미야, 너도 지훈이한테 다 듣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이니 세미 너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는 않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지훈이가 그걸 다 보고 자란 탓에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적도 많고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낡은 집에 살고 있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또, 지훈이도 몸이 불편한 탓에 일을 제대로 못하니 기초수급자로 있는 상황이고, 만약 너희 둘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훈이가 너희 가정에 살림을 보태는 일은 없을 거야. 지금 몸 상태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지훈이도 가장 노릇을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니. 네, 어머니. 저번에 임금체불로 재판을 하게 되면서 이미 지훈 씨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라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휴, 지훈이 몸이 저러니 나라도 너희 결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네. 아들 보내면서 너한테 큰 짐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세미너가 변호사 일을 할 정도면 사돈 되실 분들 경제력이 좋을 텐데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지훈이를 허락해 주실까도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예비 며느리는 손을 잡으면서 걱정 말라고 그런 애들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고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주고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신이 우리 아들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안해서 세미 같은 천사를 붙여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예비 며느리는 지훈이의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났으니 큰 문제는 없다 해도 사돈 되실 분들이 지훈이를 좋게 보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건데 애지중지 예쁘게 키워놓은 딸의 결혼에 있어서 사돈 되실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힘들게 딸을 키워놓았는데 몸이 불편해 일도 못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실한 청년을 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사돈 되실 분들께서 우리 지훈이를 못마땅해 하고 반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비 며느리에게 사돈 되실 분들은 우리 아들 상황을 잘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는 본인 상황도 저희 집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말씀은 드려놓았고 반대하시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어요. 본인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게 이상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상황과 왜 비슷하다고 하냐고 했죠.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본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지금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자란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변호사까지 된 것을 보면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가난한 집에서 어른들 눈치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공부머리는 있어서 항상 성적이 잘 나왔고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으며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 변호사가 되려고 힘들게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해서 겨우 변호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백도 돈도 없다 보니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네. 울지 마, 세미야.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왜 울어? 예비 며느리가 본인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듣는 저도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동안 많이 서러웠는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비 며느리는 진정이 되었는지 결혼 허락 받으러 와서 울기만 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평생 이 한 몸 바쳐 이 집안을 일으킬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에 인사를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목표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떠들썩하던 집이 조용해지고 저는 가만히 방에 앉아 생각을 해봤어요. 예비 며느리가 나서서 집안을 일으켜주겠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지만 보석같이 귀한 아이가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저도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가난한 시댁뿐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아들까지 모두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비슷한 집안에서 자라왔다고 하지만 저희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사돈 되실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를 데려다주고 집에 인사를 하겠다며 들어온 아들을 붙잡고 이게 정말 맞는 결혼이냐면서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를 예비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모성애 같은 게 느껴져서 잘해주고 싶다고요. 정말 말리고 싶은 결혼이었지만 끝내 아들은 분수에 맞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사돈 되실 분들께서는 저희 아들이 몸은 불편해도 믿음직해 보인다며 결혼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결혼식장 대신에 작은 교회에서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집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결혼식이 끝난 것과 동시에 원래 살았던 대로 바뀌었고 가끔씩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기는 했지만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아들에 비해 며느리는 살갑게 저를 잘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결혼 초에는 제가 아들과 보낸 시간과 짧은 것 같다면서 둘이 함께 집으로 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잘 지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바쁘고 정신없어서 시댁 일에는 신경도 안 쓸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저에게 너무 잘하더군요.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명절이며 생일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시아버지 제사 날짜까지 기억하고 꼬박꼬박 빠짐없이 챙겼죠.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하는데도 자주 전화해서 필요한 거 없냐, 용돈 보내줄까 하면서 친근하게 잘한 것 같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가끔씩 제 생각이 나서 구매했다면서 좋은 걸로 골랐으니 잘 챙겨 드시라며 과일이며 고기 세트까지 주기적으로 보내왔고요. 매번 이렇게 챙기는 것이 귀찮고 싫을 텐데 신경 써주고 잘해주니까 저도 며느리에게 뭐든 있으면 주려고 하고 괜히 잘해주고 싶더군요. 그러나 행복은 짧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둘이 가정을 꾸린 지 딱 1년이 되던 해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냥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고 이미 좋은 가격에 건물을 구해놓은 상태라 이사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제 욕심대로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결국 아쉽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씩 시간 되면 들여다보려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부부는 꽤 먼 곳으로 갈 예정이더군요.
가끔씩 얼굴이나 볼까 했었는데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며느리를 통해 잘 지낸다는 연락만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낸 후에 의뢰인도 많이 찾아오고 아주 바쁘다고 하더군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희 며느리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니 어디서든 잘 해내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혹시라도 사무실이 잘 안 될까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까이에 있을 때는 며느리가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사를 가니까 아들의 연락이 더 많이 왔습니다. 가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영상통화도 하고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통화를 보니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더군요. 아들도 전원주택에서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것 같다고 종종 이야기를 했어요. 바빠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기념일마다 선물도 보내주고 과일도 보내주고 했어요. 그리고 택배를 받을 때마다 그 안에는 손편지와 조금의 용돈이 함께 들어있었죠. 항상 돈은 보내지 말라고 나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니 자주 찾아뵐 수 없어서 보내는 거라고 자꾸 받아달라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이사를 간 지 5년이 흘렀고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지인이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저에게 아들 부부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냐고 하면서 묻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아들 소식은 왜 묻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냥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들 부부가 이사 간 지역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자 아는 지인은 그럼 내가 본 사람이 언니 아들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친척분이 아들 부부가 이사 간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집들이를 하겠다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녁을 먹던 도중에 친척분이 옆집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고 자꾸만 밤늦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친척분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동네 산책도 할 겸 해서 나왔다가 갑자기 친척분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파란색 지붕을 하고 담장에 넝쿨이 우거진 옆집을 흘낏 보게 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이상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지인은 그 남자를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억을 더듬어 봤다고 해요. 그러다가 집에 도착할 때쯤 예전에 몇 번 봤던 저희 아들을 기억해냈고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저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된다면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더군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에 지인에게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입으로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 같다면서 사진을 한 장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시골집 앞마당이 보였고 그 집 마당에는 멀대같이 키가 큰 사람이 개줄에 묶여 있었어요. 지인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을 봤냐고 묻더니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으로 있었기에 저는 애써 우리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했어요. 머리는 장발인데다가 수염이 턱끝까지 길러 있었고 옆모습이 찍혀있는 모습이라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과 비슷한 느낌을 풍기기는 하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개 목줄에 묶여있는 남자가 제 아들일 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말 멀끔하고 얼굴이 좋아 보이더군요. 순간 아는 지인이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정희 아줌마가 너랑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거 너 아니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라고 하면서 꼬치꼬치 깨물었죠. 당연히 아들은 웃으면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순간 영상통화에서도 아들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아들과의 전화를 황급히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상통화 속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군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거리를 두며 살았어도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 아들의 태도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옆에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고 당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많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딸과 함께 지인이 말해준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들 부부가 이사를 가고 나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며 찾아가려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바빠서 대접해드릴 시간도 없고 주무실 방이 없다면서 나중에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죠. 아들은 엄마가 오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대답을 회피하기 바빴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아들 부부 집에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화를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은 도저히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아들 부부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지인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파란색 지붕을 하고 담장에 넝쿨이 우거진 집을 찾아보았죠. 그리고 그 끝에 사진에서 보던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를 눌러봐야 나와서 반겨주지 않을 것 같으니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도 사진 속 그 남자가 제발 우리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곳에서 5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딸이 찾아간 그곳은 아들의 신혼집이었는데 행색이 너무 이상했어요. 사진 속에 나왔던 모습 그대로 장발에 가발을 쓰고 수염까지 붙여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었죠. 불편한 다리를 하고서 아들은 농기구를 들고 집 앞에 자그마한 텃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은 걸레를 뒤집어 쓴 듯 심각했어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갈아입지 못했는지 냄새가 아주 역하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많이 나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제 가슴을 쳤어요. 너 이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혼을 한 거야? 꼴이 대체 이게 뭐야? 네 와이프는 대체 뭘 하고 있는데 멀쩡한 애를 거지로 만들어놔? 오빠, 미쳤어? 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새언니가 이렇게 만든 거야? 대체 왜? 그게 아니라 엄마 빨리 지훈이 데리고 도망가요. 그 사람 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뭐? 네 마누라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도망을 가? 지훈아,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아들의 충격적인 행색을 보고 저는 도저히 그냥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 딸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경찰관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밖에서는 착한 남편, 집에서는 아들에게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출근을 하기 전에 아들의 머리에 장발 가발을 씌우고 입 주위에는 수염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획표에 작성되어 있는 대로 시간을 나누어서 밭일을 시키고 며느리 식사 때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발을 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아들은 옆 동네 시장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의 진술을 듣고 있을 때 며느리가 퇴근 시간인 듯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집 안에 경찰들이 있고 저와 딸까지 찾아온 상태이니 며느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니 며느리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자 의연하게 본인의 명함을 꺼내서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변호사인데 설마 억지로 남편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본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냐면서 머리를 쥐어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굴을 싹 바꾸면서 이런 일 시키려고 일부러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을 저꼴로 만들어놔?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까? 귀한 아들이요? 애초에 귀한 아들이었으면 그지 새끼처럼 키우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키워놓고 왜 이제 와서 남 탓을 해요? 뭐 나야 당신이 그렇게 키워줘서 부려먹기에는 좋았지만. 너 말 다 했어? 내 아들한테 그지 노릇하라고 한 게 누군데 왜 내 탓을 해? 이럴 거면 대체 왜 결혼을 했어? 멀쩡한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재미있었니? 그럼요. 너무 재미있었죠.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거 내가 일 못 구하는 당신 아들 일자리 알아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라고 하세요. 그거 별거 아닌 듯 해도 자존심만 죽이면 돈 많이 벌어요. 이게 네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어떤 부모가 아들이 시장바닥에서 구걸하는 걸 보고도 놔두냐. 그리고 돈? 그렇게 벌어온 돈을 너 같으면 좋다고 받아 쓰겠니? 뭐래. 지금까지 잘 받아 쓰셨잖아요. 주기적으로 과일이며 고기까지 보내고 거기에 돈까지 껴넣어서 놨는데 이제 와서 발뺌을 하시네.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마운 걸 모른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용돈이랍시고 보낸 돈이 다 지훈이 무릎 꿇려서 번 돈이라고? 너 미쳤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 각오하고 있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까 나한테 왜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냐고 물었죠? 내가 왜 다리만 가진 당신 아들이랑 결혼을 했겠어요? 내가 호구예요? 나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막말로 노예 부리기에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당신 아들도 동의한 거예요. 내 말 맞지, 지훈 씨? 맞아. 엄마, 나도 동의한 거예요. 뭐, 동의? 네가 협박을 했으니까 동의를 했겠지. 애를 얼마나 쥐어잡았으면 무조건 네 말이 옳다고 하니.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나 변호사예요. 잊었어요?
법적 지식은 내가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며느리 말을 듣고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워 삶았는지 경찰까지 와서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들은 끝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며느리랑 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요즘 말로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확실히 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을 보고도 그냥 놔둘 수가 없었고 결국 아들을 설득해서 며느리를 고소하게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찰서에서 아들의 진술을 듣고 있는데 며느리가 종종 욕을 하고 손까지 올렸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경찰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까지 올렸을 정도면 심각한 사안이고 이전에 며느리가 비슷한 일로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안까지 처벌이 진행되면 며느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일을 못하는 정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힘들게 했던 며느리가 괘씸해서 경찰관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랐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난 후 며느리는 재판에 서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가서 보니 판사님은 며느리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선고를 하셨어요. 그로 인해 며느리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정직이 진행되었고요. 이후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 진작에 이혼을 해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하지는 못해도 아들은 본인 밥벌이는 하고 싶다면서 집에서 손으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흥미있는 일을 찾아서 그런지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많이 밝아진 모습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아들에게 충격적인 일을 벌인 며느리가 많이 밉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 덕분에 아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악마 같은 며느리는 처벌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